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저에겐 믿을 수 없는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매우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니 손에 땀을 쥐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매우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공무원이셨고 기독교인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됐죠. 어릴 때는 주말에 놀고 싶은데 교회에 가는 것이 불만이었는데 사춘기 이후부터는 부모님이 사정이 생겨서 빠지더라도 저는 꼭 교회를 찾아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걸 느꼈기 때문이죠. 제가 건강하고 좋은 부모님을 만나 잘 살게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생각을 항상 떠올리며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대학을 나와 취직을 하면서 바쁘긴 했지만 저는 교회에 가는 걸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수요 예배, 청년 예배, 주일 예배까지 제 몸이 아프지 않은 이상은 늘 교회를 향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를 더 보내자 어느새 제 나이는 30이 넘어갔고 주변 친구들이 슬슬 결혼한다며 청첩장을 돌리는 시기가 왔어요. 저는 결혼이라는 게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여기며 살아왔는데 친구들과 지인들이 동반자를 만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 저도 그들과 똑같은 행복을 누리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만나 결혼을 할 수 없는 노릇이니 저처럼 믿음이 강하고 반듯한 사람이 나타나길 목이 빠지게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제 눈에 차고 마음에도 차는 남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희 동네에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남자였는데 저희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인연이 됐습니다. 그는 믿음도 강할 뿐 아니라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봉사에 참여했어요. 또 교회의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도 가르쳐줬죠. 저는 그이가 어디에 살다 왔고 무슨 직업을 가졌는진 모르지만 훌륭한 내면을 확인했을 때 이미 마음속으로 평생 함께할 남자라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엔 저 혼자 짝사랑으로 시작됐는데 제 얼굴에 표시가 많이 났는지 그이가 먼저 밖에서 만나보자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억지로 좋아하는 감정을 숨긴 채 데이트를 했는데 그이가 제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 저에게 사귀자고 제안하더라고요. 아닌 척하고 있으려고 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이 동그랗게 떠지면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답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을 더는 숨기지 않고 그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연애를 해보니 제가 알던 모습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었어요. 길거리에서 불쌍하게 구걸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돈을 주며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했고 폐지가 가득 실린 리어카를 끌고 가는 어르신의 뒤를 밀어주기도 했어요. 마음씨가 어찌 그리 비단결 같던지 저라는 존재가 한심하게 느껴졌을 정도였어요. 교회에서도 그이는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소문이 자자했고 많은 여자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교회에서 사귀는 걸 비밀로 했는데 자꾸 여자 성도들이 꼬시려고 해서 제가 먼저 터뜨리고 말았어요. 임자 있는 사람이니 건들지 말라고 으름장을 놨죠. 그때 제가 그이에게 단단히 빠져 있어서 그런 용기를 냈던 것 같네요. 여하튼 저희 두 사람은 교회에서 공개적인 연인이 됐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붙어 다니며 신앙생활을 함께 했답니다. 사귀면서 그이에 대해 알게 된 건 굉장한 재력가이자 사업가라는 거였어요. 부모님은 외국에 계시고 혼자 한국에서 열심히 일해서 지금의 성과를 이뤘다고 했죠. 정말이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남자가 있다면 그게 바로 제가 사귀고 있는 남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매일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랑이 계속해서 깊어졌고 세월이 3년이 지나 결혼을 하기로 했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한국에 들어오시면 결혼하려고 했는데 선교사 활동을 하시느라 언제 들어오실지 모른다며 저희끼리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상견례 없이 바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시부모님과는 영상통화를 2번 한 게 전부였는데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건 물론 사랑한다는 말씀까지 해주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얼마 뒤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백년가약을 맺었어요. 신혼집은 그이가 마련해준 으리으리한 아파트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진 확실히 모르지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보통 잘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된 그이의 사무실에 구경하러 갔는데 직원만 100명이 넘는 꽤 규모가 큰 회사였습니다. 수출입 사업을 하고 있다며 저에게 많은 걸 알려줬는데 무지한 저는 알아들을 수 없어 그냥 감탄만 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네요. 남편은 회사 일이 바빠 새벽 6시에 출근을 했고 오후 7시쯤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이와 몇 달 동안 살아보니 어찌나 성실하던지 성공하게 된 이유를 제대로 알 것 같았어요. 근면성실하고 매일 루틴이 깨지는 법이 없었으니까요. 1년 동안 남편의 내조를 하면서 느낀 건 제가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해도 그이가 함께 해줄 거라는 확신이었어요. 그래서 빨리 아이를 낳길 바라는 마음에 밤마다 남편과 뜨거운 사랑을 했답니다. 하지만 아이는 계획을 세운다고 당장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몇 달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완벽한 남편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변해가는 게 눈에 보였어요. 술을 일절 입에도 대지 않는 사람이 언젠가부터 술 냄새를 온몸에 배겨서 돌아왔는데 여자의 향수 냄새까지 같이 배겨서 들어오더군요. 저는 그 일을 의심하며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여자 맞나? 술을 떡으로 먹고 들어오질 않나 향수 냄새가 진동하도록 배겨서 들어오잖아. 도대체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퇴근하면 뭘 하는 거냐고. 뭐? 바람? 아 여보, 내가 그런 쓰레기로 보여? 난 당신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 한 적 없어. 날 믿지 못한다고 하니까 불쾌한 기분 드네. 우리 서로 믿고 살아야 할 부부 아니었니? 여보, 내가 사업가인 거 잊었어? 요즘 부쩍 대접해야 하는 일이 많아서 억지로 술 마신 거라고. 여자 향수는 내가 접대한 사람이 여자기 때문이고. 이제 의문이 좀 풀렸어? 몰라. 당신을 못 믿는 건 아닌데 그래도 기분 나빠. 여자랑 단둘이 오랫동안 술 먹었다고 하는데 아무렇지 않을 여자가 어딨어. 에이구, 우리 귀염둥이 마누라가 질투하는 거야? 윤정아, 나한텐 당신 하나뿐이야. 내가 하나님 곁으로 떠날 때까지 사랑할 여자는 오로지 당신밖에 없단 말이야. 남편은 사업상 필요한 술자리에 나갔을 뿐 절대 외도를 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이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요즘 텔레비전만 봐도 멀쩡한 남자들이 밖에서 허튼 짓 많이 하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잖아요. 제 남편도 그런 인물 중 하나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답니다. 그이가 외도를 하는 거라면, 만약 진짜 바람이 난 거라면 저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확실히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상황이 닥쳐봐야 이혼을 하든 한 번은 용서해 줄지 알 것 같았습니다. 여하튼 그이의 수상함을 그대로 덮어버리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으니 남편을 몰래 조사해 보기로 했답니다. 사람을 시켜서 그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했는데 특별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하더군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투자자들과 술을 마시러 가는 것 외에는 깨끗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전 투자자들 중 미모의 여성이 있으면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나오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이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던 거죠. 잠시 남편을 의심한 게 미안했고 감시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들었네요. 고용한 사람을 철수시키고 남편과 평범한 일상을 보내게 됐어요. 그이는 여전히 근면성실하게 지냈고
교회도 빠짐없이 참석해서 신앙생활을 잘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폭우가 쏟아지는 여름날이었어요. 그때 교회 목사님한테서 남편에게 연락이 왔답니다. 교인 중 치매가 있으신 할머니의 집에 물이 심하게 새고 있다면서 도움을 청했답니다. 그이가 남을 잘 돕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런 부탁을 하신 거죠. 남편은 무조건 빨리 가서 해결책을 찾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에 저도 따라가겠다고 옷을 챙겨 입었죠. 남편의 차로 30분 정도 걸려 도착한 곳은 달동네 허름한 주택이었어요. 교회 할머니는 그 주택 지하에 세를 들어 사셨기 때문에 폭우 피해를 직격탄으로 맞게 되신 거죠. 저희가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땐 이미 물이 무릎 높이까지 차 있었고 할머니는 싱크대 위에 앉아 계셨어요. 집안은 저희 힘으로 해결하는 게 불가능해서 일단 할머니를 안고 남편 차에 태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뭐라고 말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할머니한테 빙그레 웃으며 말문을 열었어요. 할머니, 당분간은 이 집에서 지내지 못해요. 제가 나중에 청소하고 준비가 되면 다시 이 집으로 모시고 올게요. 그때까진 다른 집에서 지내셔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딘데? 난 우리 집 버리고 싶지 않어. 제가 모셔가려는 곳은 할머니 또래가 함께 지내고 있는 집이에요. 쉼터 같은 곳인데 자선사업가가 무료로 장소를 마련해 주셨어요. 거기 가면 따뜻하게 지낼 수 있고 배불리 드시며 지낼 수 있어요. 그리로 모셔가도 괜찮을까요? 그려. 그렇게 좋은 데가 있는 걸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건데. 그런데 내가 깜빡깜빡하는 치매라. 그 사람들한테 폐를 끼치는 게 아닌지 모르겠네. 걱정하지 마세요. 아예 거기서 사시는 것도 가능하니까 마음 내려두시고 저만 따라오시면 돼요. 그런데 할머니 귀중품 같은 거 챙기셨어요? 귀중품은 따로 없고 통장이랑 도장은 챙겼지. 연금은 받아먹고 살아야 하니까. 네, 잘하셨어요. 그럼 바로 쉼터가 있는 곳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그이는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자주 해왔던 사람이라 그런지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하는지 바로바로 해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차를 타고 먼저 저희 집 앞으로 갔습니다. 저에게 먼저 내리라고 하더군요. 여보, 그 어르신들 지내는 쉼터가 지방 쪽이라 오래 걸릴 거야. 당신은 집에 들어가 있어.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할머니 걱정돼서 같이 가고 싶은데. 아니야.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당신은 집에서 쉬면서 연락 받도록 해. 목사님이 다른 피해 받은 분들 있으면 또 연락 줄 거라고. 그래. 그러는 게 좋겠다. 그럼 잘 다녀와. 할머니, 조심히 내려가세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차에서 내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교회 목사님에게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비 피해를 받은 사람이 또 없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죠. 한편 남편은 늦은 밤에 돌아와서 차갑고 피곤한 몸을 뜨거운 몸에 녹여내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는 그이가 자랑스러워서 칭찬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당신 진짜 멋진 사람이야. 발벗고 나서서 도움드리는 걸 보니까 진짜 자랑스러워. 할머니 잘 도착하셨지? 잘 도착하셨어. 거기가 너무 좋아서 다시 달동네 지하방으로 가고 싶지 않다는 말씀까지 하시더라. 그 정도로 좋은 곳이야? 어쨌든 할머니가 무사하다니까 마음이 놓이네. 수고했어, 여보. 하나님이 이웃을 돕고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 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말씀 수행한 것뿐이야. 그이는 뼛속까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남을 돕는 게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이니 정말 아름답고 훌륭해 보였어요. 이렇게 완벽한 남편에게 문제가 있을 리가 없으니 더는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와도 의심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일의 연장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뒤에 교인 한 분이 저를 불러놓고 전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윤정자매님, 자네 남편이 어제 다른 아파트에서 나오는 걸 봤는데 혹시 시부모님이 한국에 들어오셨나? 네? 시부모님이요?
아니요, 아직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 중이세요. 근데 제 남편이 다른 아파트에서 나오는 걸 보셨다고요? 아유, 그래. 그 엊그제 평일 낮에 어떤 여자랑 같이 들어가는 걸 봤다니까. 혹시 박 집사가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니겠지? 바람이요? 아닐 거예요. 제 남편은 부끄러운 짓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아무래도 권사님이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아유, 내 시력이 2.0이야. 제대로 본 거 맞다고. 윤정자매, 내 말 잘 들어? 안에서는 얌전하고 착해 보여도 밖에서는 무슨 짓 할지 모르는 게 남자라고. 권사님의 언행은 저를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성을 조금 높여서 말했어요. 김 권사님,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설사 제 남편이 다른 여자랑 아파트 안에 들어갔다고 해도 다른 이유가 있어서 갔을 겁니다. 제 남편이 대낮에 그런 짓 저지를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고, 아주 진득하게 믿고 있구만. 이봐, 윤정자매, 내 말 잘 들어? 내 첫 남편도 자네 남편이랑 아주 비슷했어. 천사가 따로 없는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줄 알아? 유흥지점이 찔비한 곳의 남봉꾼으로 유명한 놈이었어. 술집 아가씨들이랑 더럽게 노는 건 기본에다가 다른 유부녀들과도 바람 피웠어. 사람은 앞에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야. 그 말을 듣고 권사님에게 화를 내려고 했지만 교회 성도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대화는 거기서 끝이 나고 말았답니다. 결국 불쾌한 감정을 가진 채로 예배를 드렸네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 남편이 어쩌면 권사님의 말대로 바람을 피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낮에 남의 여자 집에 들어가는 걸 봤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어느 여자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남편 뒤를 캐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제가 직접 발로 뛰어 그 이의 뒤를 밟아보기로 했어요. 제 두 눈으로 봐야만 믿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사흘 정도 남편이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 뒤를 쫓았는데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쉼터를 돌더라고요. 거기서 전도를 하며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던 겁니다. 바람은커녕 캐면 캘수록 미담만 쏟아지는 사람이었죠. 이번에도 제가 괜한 오해를 한 것 같아 남편에게 무진장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의 이야기를 무시해버리고 그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신뢰하기로 했어요. 다시는 의심 따위 하지 않기로 결심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교인이 제 남편이 외간 여자와 다정히 길을 걷는 걸 봤다고 일러줬습니다. 아유, 윤정자매님, 내가 며칠 전에 백화점에 갔는데 그 앞에서 자기 남편을 봤어. 어떤 여자한테 어깨에 손 올리고 걷더라고. 혹시 박 집사한테 여동생이 있나? 아니요, 여동생 없어요. 그리고 제 남편이 같이 걸었던 여자는 잘못 보신 것 같네요. 아니야, 내가 확실히 하려고 뒤를 쫓아가면서 나누는 대화를 들었다니까. 뭐랬더라? 그 여자가 박 집사한테 사랑한다고 했어. 진짜로. 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지금 한 말 책임질 수 있어요? 제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게 확실한 거냐고요. 사랑한다는 대화를 주고받았으니 당연한 거 아니야? 윤정자매님, 내가 실없는 소리 할 사람이야? 난 보고 들은 대로만 알려주는 거라고. 확실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전해주는 거야. 도대체가 교회 사람들이 다 왜 이러나 싶었어요. 제가 남편을 미행해 봤는데 외도는커녕 쉼터에 가서 전도와 봉사하는 모습만 봤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대놓고 묻기로 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남편에게 할 말이 있으니 앉아보라고 했죠. 당신, 내가 묻는 말에 솔직하게 대답해줘. 근데 당신 화났어? 표정이 안 좋은데? 실은 말이야, 우리 교회 사람 둘이 당신이 바람 피우는 현장을 봤다는데 하나는 아파트에서 같이 들어가는 걸 봤고 하나는 길거리에서 여자 어깨에 손 올리고 걷더라고 하더라.
내가 이런 소리 계속 들으니까 머리가 많이 복잡해. 당신한테 확실하게 듣고 싶어. 그러자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저에게 말하더군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충격 이상이었습니다. 당신한테도 그런 소리를 했어? 나한테도 그랬어. 당신이 나 몰래 남자 만나고 있다더라. 지금 당신이 말한 거랑 똑같이 남의 남자 아파트에 들어갔다고 말이야. 난 듣자마자 거지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승질냈어. 뭐? 김 권사님이랑 이 집사님이 당신한테 나를 바람난 년이라고 말했다고? 이것들 아주 웃기네. 우리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작정했나 봐. 도대체 이러는 이유가 뭐야? 여보, 사실은 그 김 권사님이 이혼하고 줄곧 딸을 혼자 키워왔잖아. 좀 멀쩡하고 믿을 만한 사위를 보고 싶으신 모양이야. 그런데 내가 그분 눈에 들어서 당신과 사귀기 전부터 자기 딸이랑 만나보라고 보챘었어. 그러니까 김 권사 그년이 당신을 사위로 만들려고 우리한테 이간질을 한 거란 말이야? 아마도 그런 것 같아. 여보, 내가 다음에 만나면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할 테니까 당신은 나서지 마. 괜히 소문만 키워서 좋을 거 없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모두 착하고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니까 무시해버리자. 알았지? 아니, 나 못 참아. 그 옆편 애들한테 쌍욕이라도 퍼붓고 말 거라고. 안 돼, 그러지 마. 여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중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있잖아. 우리한테 이간질한 사람들은 원수도 아니야. 그냥 헛소리나 떠드는 작자들이라고. 그런 인간을 용서하지 못하면 우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야. 내가 알아듣게 대화로 풀 테니까 당신은 절대 입도 열지 마. 알겠지? 저는 이간질한 두 여자의 머리채를 싹 다 뽑아버리고 귀싸대기를 날려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계속 하나님 이야기를 하며 무조건 참고 용서하라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기로 해서 교회에 다시 나갔을 때 헛소리한 여자들을 무시하고 말았네요. 언젠가 하늘이 벌을 내릴 거라 확신하면서 말이죠. 다행히 남편에 대한 이상한 소문은 퍼지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을 사위로 가로채 가려고 했던 김 권사가 다른 교인들에게는 입을 열지 않은 걸 보니 진실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전 속으로 그년들을 비웃고 하찮게 생각하며 넘겨버렸답니다. 이후에는 교인들 중 아무도 제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봤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다행히 다른 이상한 교인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지방으로 거처를 옮긴 치매 할머니가 궁금해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잘 지내고 계신지, 다시 교회 근처로 오시지 않았는지 말이죠. 여보, 그때 치매 할머니 다시 안 오신대? 누구? 그 폭우 쏟아진 날 우리가 구해드린 할머니 말이야. 당신이 지방에 있는 아파트형 쉼터로 모셔갔다고 했잖아. 그 할머니? 지금 거기가 아주 좋으신가 봐. 나더러 대신 집을 처분해달라고 하셔서 정리해드렸어. 정말? 그런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은 거야? 나 그동안 할머니 소식 궁금했었는데. 그야 뭐 내가 남을 돕는 게 한두 번이 아니어서 일일이 말하지 않은 것뿐이야. 그래, 알겠어. 뭐 당신이 어련히 알아서 잘했겠지. 다행이긴 한데 할머니를 교회에서 다시 못 보는 게 좀 아쉽네. 에이, 그 달동네 지하방에서 지내는 것보다 100번 낫지. 할머니가 옳은 결정하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거긴 또래분들도 많고 요양사들도 매일 방문한다고. 남편의 말을 들으니 할머니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혼자 집에서 청소를 하고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현관 앞에 가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퀵배달이라고 하더군요. 수신인이 남편 이름으로 왔다고 했어요. 저는 뭔진 몰라도 일단 현관문을 열어 각대 봉투를 전해받고 사인을 하고 배달부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발신자가 쓰여있지 않아서 궁금하더군요. 그래서 남편 몰래 열어볼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잠시 후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이가 퀵배달 온 게 있냐고 바로 묻더군요. 여보, 혹시 퀵배달 온 거 있어?
방금 문자가 한 통 왔는데? 방금 전에 왔어. 이거 급한 거야? 서류 뭉치 같은데? 그 내가 회사로 보내라고 했더니 집으로 보낸 모양이야. 여보, 그거 급한 서류니까 내가 지금 집으로 갈게. 그리고 그거 절대 열지 마. 기밀 문서라서 보면 안 되는 거야. 기밀 문서? 당신 회사에 기밀 같은 게 있어? 그럼 당연히 있지. 투자자들이 보낸 것 같으니까 절대 열지 마. 내가 당장 갈 테니까. 내가 가져다 줄게. 지금 회사야? 아니야. 지금 외근 나왔는데 집까지 금방 갈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이는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은 성격이 유순하고 느긋한 편인데 속사포로 다다다다다 말을 하니까 느낌이 싸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아무래도 퀵배달로 온 서류를 열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커터칼로 조심조심 봉투를 뜯어서 안에 있는 서류 뭉치를 꺼냈답니다. 뭔지 모를 여러 서류들이 있었는데 그중 남편 명의의 집 문서가 있더군요. 저와 사는 집이 아닌 다른 아파트였어요. 저에겐 다른 집이 있다고 말한 적도 없었고 누군가에게 세를 주고 있다는 말은 전혀 한 적이 없어 이게 뭔가 하고 뒤에 있는 서류를 계속 봤더니 여자 이름으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가 수십 장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남편과 다정하게 찍은 커플 사진이 수십 장이었어요. 모두 단 둘이 찍은 사진이었고 여자들의 눈이 행복에 겨운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외도를 하는 확실한 물증이었습니다. 여자들에게 돈을 보내주고 연애를 하는 게 아니고서야 남의 카드를 왜 가지고 있겠어요? 남편이 만들어줘서 용돈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마음이 내키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서류 봉투를 들고 등본의 주소로 찾아가 실마리를 찾기로 했답니다. 택시를 타고 등본에 적힌 주소를 찾아가는 중에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전화를 받고 물었습니다. 당신 아주 지저분한 사람이더라? 이 사진 속 여자들 다 누구야? 당신 애인들이야? 바람을 피우다 못해 수십 명의 여자랑 동시에 연애하고 있던 거니? 여보, 오해야, 오해. 그 사진은 그러니까 그 바람 피운 게 아니야. 내가 기밀 문서라고 열지 말라고 했잖아. 다른 여자들이랑 웃으면서 찍은 사진이 기밀이었어? 아주 거짓말이 입에 붙어 있구만. 나쁜 놈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교회 사람들이 당신이 바람 피우는 걸 봤다는 게 모두 진실이었어. 이간질하는 게 아니었다고. 당신은 나한테 뻔뻔하게 거짓말한 거지. 내 말이 맞지? 여보, 내가 만나서 설명할게. 오해를 제대로 풀어야 할 것 같아. 절대 바람 아니니까 사진만 보고 결정하지 마. 당신 지금 어디야? 설마 그 등본 주소로 가는 중인 거야? 여보, 거긴 가면 안 돼.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이 주소로 가면 모든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말리는 거지? 이미 도착했거든? 당신이 두 집 살림하는지 세 집 살림하는지 내가 다 알아낼 거야. 그래서 처절하게 개박살 내주겠어. 여보, 살림 차린 거 아니야. 내 말 좀 믿어봐. 여보! 저에게 사정하는 남편의 전화를 뚝 끊어버리고 아파트 입구에서 내려 바로 해당 호수를 찾아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윽고 부수수한 몰골의 여자가 문을 열어주더군요. 누구세요? 저는 박태평 씨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기 아내라고요? 우와, 엄청 예쁘다. 얼른 들어오세요. 네? 지금 뭐라고 했어요? 당신 내 남편이랑 바람난 여자 아니에요? 바람이요? 그게 뭐예요? 얼른 들어와서 우리랑 놀아줘요. 태평 오빠가 얌전하게 놀고 있으면 밥도 사주고 선물도 준다고요. 여자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니 아무래도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왜 찾아왔는지도 모르고 반가워서 자기 집 안으로 빨리 들어오라며 손을 잡아 끌더군요. 이윽고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부수수한 여자가 4명이나 더 있더군요. 퍼즐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집중하느라 저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봉투 안에 있던 남편과 찍은 여자가 맞는지 한 명씩 얼굴을 제대로 확인해 봤는데 모두 맞았어요. 여기에 없는 여자가 많긴 했지만 4명의 여자는 모두 남편과 다정하게 사진을 찍었고 카드의 주인이었던 겁니다. 저는 빨리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 해소하려고 저에게 문을 열어준 여자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봐요. 당신이 왜 내 남편하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 신용카드랑 체크카드들은 전부 뭐예요? 이거 다 한꺼번에 만든 것 같은데 왜 만든 거죠? 사진이요? 아, 그거 태평 오빠가 찍어주면 돈 준다고 해서 찍었어요. 그리고 카드는 태평 오빠가 통장 빌려주면 카드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우리 통장은 방에 있는데 보여줄까요? 네, 보여주세요. 얼른요. 여자는 불이 나게 방으로 달려가 서랍에 있던 통장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씩 펼쳐보니 계좌 이체를 한 흔적이 보이더군요. 제 남편의 계좌로 말이죠. 여자들이 남편에게 돈을 보내준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해야 예쁨 받는다는 소리를 하더군요. 태평 오빠가 자기를 사랑하면 돈을 보내야 한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그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 집은 내 남편 명의던데 그럼 여러분들이 세를 내고 지내는 거예요? 세가 뭐예요? 우린 그런 거 몰라요. 쉼터에서 지내는 우리를 오빠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잠도 자고 밥도 먹어요. 그리고 취직해서 일도 하고 있다고요. 월급 받으면 오빠한테 주고 칭찬 들어요. 우린 그게 아주 신나요. 오빠가 행복한 게 우리의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쉼터에서 여기로 왔고 장애인 연금을 매달 제 남편한테 보낸다는 거죠? 그리고 일해서 버는 돈까지 다 넘겨주고 있고. 아, 미치겠네. 이 인간 도대체 뭐 하는 놈이야?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장애인들 데려다가 착취하고 있던 거야? 알고 보니 남편은 교인들 눈에 걸려든 게 모두 장애인 여성을 데리고 이 집으로 데려온 모양이더라고요. 취직도 시켜주고 잘 먹고 살게 해주겠다고 꾀어서 말이죠.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 장애인들에게 돈을 뜯는 악독한 개쓰레기였던 겁니다. 오늘 서류가 저희 집으로 온 건 흥신소에서 여직원을 시켜 카드를 만들고 보내준 모양이었습니다. 치밀하게 일을 벌인 걸 보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었죠. 저는 주방으로 가서 여자들이 어떻게 먹고 지내는지 확인하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배달 음식이 가득하더군요. 돈을 뜯어내면서 대충 먹고 살게 해준 거죠. 집 청소 상태도 개판이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온갖 악취가 뿜어져 나왔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며 다른 여자들이 들어왔어요. 역시나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식당에서 일을 끝내고 돌아온 모양이더라고요. 사진 속 여자 얼굴과 비교해봤더니 모두 일치했습니다. 10평짜리 아파트에서 8명이 지내고 있던 거였죠. 남편의 악마 같은 짓을 눈으로 보게 되자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이건 엄연한 범죄고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 착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악마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무얼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러자 여자들이 남편에게 오빠 소리를 하며 달려들더군요. 오늘도 조용히 일도 했고 잘 놀았다며 보고를 하더라고요. 제 남편이 지능이 낮은 여자들을 제대로 가스라이팅해서 온갖 것을 갈취하고 있는 게 확실해 보였죠. 남편은 집안에 들어와 여자들에게 조용히 하고 앉아서 놀라고 전하더니 저에게 다가와 말하더군요. 여보, 윤정아, 다 알게 된 거야? 그래, 이 두 얼굴의 짐승놈아. 지적장애 여자들만 골라서 여기로 데리고 와서 연금 갈취하고 일 시켜서 월급까지 받아 처먹고 살았지? 이 기생충 새끼야! 여보, 흥분하지 마. 이것도 일종의 비즈니스야. 사업이라고.
외롭고 오갈 데 없는 여자들을 한 곳에 모여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복지 사업이란 말이야. 돈은 내가 달라고 한 적 없어. 지들이 알아서 주는 거라고. 못 믿겠으면 물어봐. 참나, 이 상황에서 한다는 말이 복지 사업이라고? 네 눈에는 이 여자들이 잘 사는 걸로 보이냐? 너 같은 쓰레기와 결혼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이 시궁창에 기어다니는 바퀴벌레 같은 놈아! 제가 소리를 지르자 여자들이 저에게 몰려들었어요. 자기들의 우상이자 신적인 존재가 위협을 받으니 벌떡 일어나 저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였죠. 지능이 낮고 이미 남편에게 정신을 지배당한 여자들이라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들 봐요. 당신들은 지금 감금돼서 돈과 노동을 갈취당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남자 믿어선 안 돼요. 다들 물러나요. 내가 도와줄게요. 경찰에 신고해서 다시 예전에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드릴게요. 그러자 한 여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살던 곳? 그 쉼터? 싫어. 거긴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했어. 태평 오빠가 우리를 사탄에게서 벗어나게 해줬다고. 네? 사탄이요? 도대체 어쩌다 다들 이렇게 된 거야? 일단 진정들 하세요. 저에게 몰려드는 여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남편이 한마디 하자 모두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이년들아, 눈 깔고 방으로 들어가. 내가 나오라는 말하기 전까지 꼼짝도 하지 마. 뭐야? 당신 한마디에 다들 해산하네? 당신 아주 대단한 쓰레기구나. 사이비 교주가 따로 없다고. 여보, 나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마. 이건 사업이야. 외로운 여자들한테 내가 오빠가 돼줘서 행복을 전하고 돈을 받는 일이라고. 그럼 당신은 행복 전도사네? 그럼 지난번에 갔던 당신 회사 사무실은 뭐야? 그건 가짜야? 난 행복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하는 일을 완전히 공개하면 당신이 싫어할까봐 친구놈한테 회사 대표인 척하게 해달라고 했어.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지. 선의의 거짓말? 너는 지금 일반 사람도 아닌 지능이 낮은 사람들을 등쳐먹고 있어. 이게 사람이 할 짓이니? 이 악마 사탄놈아? 당신 내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럼 어쩌지? 여보, 나랑 헤어질 거야? 그걸 말이라고 하니? 너 같은 악마놈이랑 어떻게 같이 살아? 이혼은 당연시하고 콩밥도 먹일 거야. 뭐? 콩밥? 일이 자꾸 커지네. 당신은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라 건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뭐 어쩔 수 없겠네. 뭘? 어쩔 수 없다는 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 이 집에서 못 나간다는 소리지. 오늘이 니년의 제삿날이 될 거거든. 내가 명령만 하면 기집년들이 나와서 니년 살려두지 않을 거라고. 당신이랑 오래오래 살고 싶었는데 내 진실을 알게 됐고 날 신고할 테니 어떻게 계속 같이 살겠어? 당신은 그 퀵배달 봉투를 절대 열어서는 안 되는 거였어. 맞다. 당신 흥신소에 의뢰해서 내 뒤 캐내려고 했지? 그때 내가 어설프게 미행하는 그놈을 잡아서 돈 주고 거래했지. 아주 깨끗하고 착한 남편이라고 보고하라고 말이야. 남편은 악마의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저는 겁을 먹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어느새 베란다까지 다가왔죠. 남편이 제 따귀를 한 대 날리더니 커튼을 걷고 베란다로 나가라고 하더군요. 베란다에 떨어져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만들어주겠다면서 겁박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너무 무서워서 그 말을 꼭 들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정신이 지배가 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아니면 남편의 실체를 밝힐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곧 정신을 부여잡고 커튼을 당겨 남편의 몸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곤 눈에 보이는 물건을 사정없이 갈겼어요. 한쪽에 아령이 하나 있길래 그걸로 몸뚱이와 면상을 날려버렸죠. 그러자 그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망할 년! 감히 내 얼굴에 손을 대? 너 오늘 진짜 가만 안 둔다. 다들 방에서 나와! 나와서 이년 베란다 밖으로 밀어버려! 제가 남편을 두들겨 패고 있던 중 여자들이 방에서 튀어나오며 제 온몸을 잡아채기 시작했어요. 머리채와 팔다리를 잡히고 얻어 터지게 됐죠. 저는 반항하며 제발 정신들 좀 차리라고 애원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아 저는 몰매를 계속 맞았답니다. 그러다 제 살길과 남편을 처벌할 방법은 신고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 호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의 긴급 신호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고 내용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소리를 지르며 도와달라고만 외쳤죠. 특수한 범죄 사건이라는 걸 감안한 경찰은 발빠르게 출동을 했어요. 거의 3분 만에 현관문을 박살내고 들어왔답니다. 경찰들은 저를 공격하는 지적장애 여성들을 뜯어 말렸고 저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전하고 남편을 가리키려고 하는데 집안엔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들이 여자들을 뜯어 말리는 과정에 몰래 도망을 간 거죠. 남편은 잡지 못했지만 집안의 여성들을 모두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정신적 지배와 금품 갈취, 노동 착취 등의 범죄만으로도 남편은 무조건 실형인데다 아주 오랫동안 감옥에서 썩어야 한다고 했죠. 여자들은 다행히 심리치료사들에게 데려가 지속적인 치료를 하며 쉼터에서 지내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남편의 여죄를 조사하는데 서울 경기도의 아파트 몇 곳을 월세로 마련해서 그 안에 지능이 떨어지는 여자를 꿰어 장애인 연금과 노동에서 번 돈을 갈취하고 있답니다. 그 돈이 한 달에 수천만 원에 이른다고 하더군요. 형사들도 이런 악질은 살다 처음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형사들은 남편을 추적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잡지 못했어요. 어디로 사라졌는지 흔적이 남아있지 않아 곤욕을 치르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할 리가 없었으니 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아직 남편과 살던 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이가 몰래 창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집이 2층이라 마음만 먹으면 성인 남자가 넘어오기 쉬웠죠. 아마도 숨겨둔 통장이든 여권이든 가지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에게 복수를 하러 왔겠죠. 그런데 남편은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한 복수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그이가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던 저를 툭툭 치더군요. 야, 자냐? 잠이 와? 내 인생 종치게 해놓고 자빠져서 잠이 오냔 말이야. 당신 왔어? 어서 와. 기다리고 있었어. 뭐라는 거야, 이 망할년이. 넌 내가 무섭지도 않냐? 내가 해코지하면 어쩌려고. 이년 배짱 좋네. 나 지금 절벽 위에 서 있는 상황이라 무슨 짓 할지 모르는데 안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서워. 그리고 당신은 나한테 해코지 못해. 왜냐면 지금 이 집에 형사들이 잠복 중이거든. 모두 나오세요. 제 말에 침대 밑에서 1명, 주방 식탁 밑에서 1명, 장롱 속에서 1명, 그리고 창밖에도 형사가 지키고 섰답니다. 뭐야? 내가 여기 올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지? 이런 젠장! 가까이 오지 마! 어떻게 알긴. 내가 당신이 사라진 날에 형사님들이 집안을 샅샅이 뒤져봤지. 그런데 골드바랑 위조신분증이랑 여권이 나오더라? 넌 이걸 버리고 절대 떠날 수 없다는 걸 알았단 말이야. 이제 알겠니? 네 인생은 여기서 마침표라는 걸. 너 2년 가만 안 둬! 내가 잡히더라도 니년을 끝내고 잡혀가겠어! 남편이 저에게 달려들자 형사가 테이저건을 쏴서 그 일을 기절시켰습니다. 이거 뭐야? 돼지가 아프네. 그렇게 남편은 기절한 채로 형사들에게 업혀 끌려갔습니다. 저는 떠나가는 경찰차에 손을 흔들었답니다. 이후 남편의 숨겨둔 재산을 모두 찾아내서 피해자들 모두에게 돌려주게 됐습니다.
전액을 모두 돌려받는 건 어려웠지만 그래도 90% 이상은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무거운 실형을 받게 돼 감옥에서 오래오래 썩게 됐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이혼 소송을 해서 남편의 남은 재산을 위자료로 받았어요. 저는 그 돈을 피해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착취당한 돈을 모두 회복하게 해줬네요. 그리고 또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남편은 천의 고아였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사로 활동한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단역 배우를 섭외해서 저와 영상통화를 시켜준 거더라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진실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개 같은 놈이었죠. 그이는 감옥에 들어간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됐어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등쳐먹은 놈들은 감옥 안에서 평탄하게 지내는 게 어렵다고 하네요. 남편은 매일 시달리는 괴롭힘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이는 지금 지옥에서 불타고 있을 겁니다. 한편 저는 한동안 충격에 벗어나지 못했어요. 가만히 집에 있으면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연결해주는 봉사단체에 들어가 매주 힘들게 사는 타인을 위해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답니다. 제가 남을 위로해주는 거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도리어 제가 위로를 받았고 치유하게 됐네요. 이런 이유로 좋은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은 같이 봉사를 하던 남자와 결혼해서 잘 지내고 있고 뱃속에 아이도 생겨서 내년 초에는 엄마가 될 예정이랍니다. 여러분, 이 충격적인 제 사연을 모두 들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많이 충격적이죠? 세상에 다양한 미친 것들이 많다는데 제 전남편은 역대급인 놈 같습니다. 항상 사람 조심히 만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